자, 이제 지구과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우리가 대륙이동설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죠? 이름이 뭐죠? 한계야. 베게너. 베게너죠. 과학자 이름이 베게너라는 아저씨예요. 베게너라는 아저씨가 대륙이 옛날에는 다 어떻게 돼 있어?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에? 지구의 남반구에 애들이 다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대륙을 이루었다. 이게 뭐죠? 이게 판게아라는 놈이죠. 이름이.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이 대륙이 이동해가지고 얘네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과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대륙이동설이에요. 이해되죠? 자, 근데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었을 때 이 아저씨가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뭐 그냥 내 느낌대로 얘기하는 애들도 아니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했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빙하. 빙하의 흔적이죠. 그렇죠? 빙하의 흔적 좋아요. 빙하의 흔적이라고 합시다. 빙하의 흔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적도 근처에 있는 데서는 온도가 어떨까요? 높아요. 겁나 높은데 이 적도 지역에 있는 대륙에 빙하가 이동한 흔적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옛날에 여기가 추웠을까? 아니죠. 얘가 밑에 추운 지역에 있다가 얘가 이동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증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공룡뼈 화석? 화석 좋아요. 화석 같은 건 좋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어떤 대륙인지는 알려줄게요. 여기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여기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호주 대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남미 대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물 화석이에요. 식물 화석이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여기서도 발견이 되더라. 또는 육상 공룡이에요. 헤엄칠 수 없는 육상 공룡인데 걔네들의 화석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큰 바다로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대륙에서 공통적인 육상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가져다 이렇게 뭐 해보면 붙여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화석이 분포가 연속성이 있더라 라고 주장하는 게 두 번째 있었던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해안선의 일치라는 거예요. 해안선의 일치.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남미가, 여기가 북미, 여기가 남미가 있죠. 맞아, 안 맞아? 그쵸? 여기 남아메리카 이쪽 부분하고 여기에 아프리카 대륙 있잖아요. 이쪽 부분하고 해안선을 갖다 맞춰보면 딱 맞더라. 이게 해안선의 일치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는 거죠. 이건 유럽에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떨어진 대륙들 사이에 여기에 산맥들이 이렇게 분포하더라. 근데 이 산맥들의 지층 구조를 봤더니 또 연속된 상태로, 그러니까 똑같은 순서로 지질 구조가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붙여봤더니 하나의 긴 산맥들이 완성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대륙이동설의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4개의 증거로 대륙이동설이 맞다고 주장을 한 거죠. 1번 문제로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대륙이동설에 대한 증거로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4가지 증거로 대륙이 지금과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 군데 모여 있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해서 지금과 같은 구조가 됐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대륙이동설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대륙이동설은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을까요? 다 중학교 때 배웁니다. 이거.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륙을 움직이려면 그만큼 큰 힘이 필요할 텐데 그 힘이 뭐야? 라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죠. 왜? 이 아저씨가 이걸 주장할 때는 멘틀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그 뒤에 무슨 이론이 나와요?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해양적 확장설. 그 다음에 뭐로 정립이 됩니까? 판구조론까지 정립이 되면서 지금 우리는 판구조론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배웁니다. 너네 지금 좀 있으면 다시 배울 건데 어쨌든 그 시초가 누구다? 대륙이동설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왼쪽 페이지 설명이 다 끝났는데 밑줄을 치면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대륙이동설이에요. 과거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모인 동그라미, 판게아 이런 것들은 이름은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고 판게아란에 다 붙어있는 초대륙을 이루었으며 약 2억 년 전부터 뭐가 되죠? 분리가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약 2억 년 전이 언제입니까? 시기상 고생대 말, 중생대 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생대 초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억 년, 즉 중생대 초기부터 분리되어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었다는 학설로 1912년에 누구 이름 정도를 알아둡시다. 베게너라는 아저씨가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어떻게 된다?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왼쪽이 판게하고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까지 있던 거. 이게 중생대 초기에 분리되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이루었다. 자, 거기 별표가 되어 있죠.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증거 4가지 당연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어디랑 어디?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다. 그 밑에 1번 그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남아메리카 이쪽 튀어나온 쪽하고 남아메리카 이쪽 튀어나온 쪽하고 아프리카 이쪽,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 대안의 서쪽 해안의 모양이 일치한다. 어느 학교에서 이거 동서 바꿔가지고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림 보입니까? 갖다 꽂으면 딱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겠죠. 그래서 해안선이 일치한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화석분포의 연속성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다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에요. 맞죠? 근데 거기서 화석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난다?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화석들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글로소프테리스, 이거는 식물화석이고요. 거기 보면 키노그나투스나 아니면 리스트로사우루스 같은 애들은 다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바다를 헤엄쳐서 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육상 생물들의 화석이 여러 대륙에 걸쳐서 분포가 되는데 문제는 이 대륙들의 화석 분포를 붙여봤더니 연속적이 되더라. 그러면 이 땅들이 뭐에 있었을 거다? 붙어 있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디예요? 유럽 앞에 있는 대륙들이에요. 거기 보면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럽과 여기에 있는 북아메리카 이쪽에 있는 애들의 지질 구조가 어떻다? 연속적이라는 얘기죠. 거기 보면은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습곡대가 뭐한다? 이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에서는 같은 암석 지층이 이어지고 산맥이 어떻게 된다? 이어진다. 이게 그 유명한 에팔레치아 산맥이에요. 그래서 그 에팔레치아 산맥이 여러 대륙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원래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다? 붙어 있던 거라는 얘기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빙하의 흔적이에요. 이거 보시면 거기 보면 그림에 하얀색으로 나와져 있는 데 있죠. 걔네가 대부분 따뜻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빙하가 움직였던 흔적이 있어요. 빙하가 움직였던 흔적이 뭐죠? 빙하가 니네 원래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고산, 산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 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왔는데 쌓이고 다져지다 보니까 얘가 얼음으로 바뀌어서 쌓여 있다가 얘가 산 밑에를 쭉 미끄러져 내려와서 바다로 빠져나가서 바다에 떠 있는 게 빙하입니다. 빙하가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빙하가 산을 미끄러져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산이 움푹 파일까요? 안 파일까요?
파이죠. 거기에 물이 고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 칼데라거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뚫고 나가서 빙하가 땅을 파고 움직이는 이 흔적들이 지금 따뜻한 지역에서 발견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프리카, 인도 뭐 더운 데잖아요, 그죠? 오스트레일리아도 추운 데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빙하 흔적이 발견됐다는 건 뭐야? 옛날에 여기에 기온이 낮았던 게 아니고 얘네들이 남극 주변에 붙어져 있었던 대륙이었던 건데 지금 얘네들이 위로 올라와서 따뜻한 지역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분포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엄청난 증거를 가져다가 뭐예요? 들이밀어서 주장을 했는데 꺼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 보면 대륙 이동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대륙 이동의 원동력, 즉 엄청나게 큰 대륙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가 후대 과학자들이 얘네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이론적 개념들을 정립해줘서 현대의 한 구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왼쪽에 조그맣게 나와져 있는 거는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서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 읽었나요? 읽으면 넘어가세요. 성룡아, 이거 물 먹은 거야? 당연히 먹었으니까 꽉 안 채워져 있잖아요. 아니네. 먹은 거야? 뜯은 거야? 뜯어봐, 네가 뜯어주면 돼. 그냥 갖고 온 거 같은데. 안 먹은 거다. 먹어도 돼? 자, 다 읽었죠? 자, 이제 뒤로 옆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멘틀대로의 원동력을 설명했어, 안 했어? 아니, 못했죠. 근데 그 뒤에 과학자가 이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멘틀 대류설입니다. 중학교 때 여기 어휘로 써서 틀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차시영이 아닌가요? 전 주관식은 다 맞았는데요. 누구지? 중학교 때 이걸 어휘로 쓴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있었어요. 어휘로 써가지고 한번 틀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우선 봅시다. 멘틀 대류설이에요. I예요. 자, 니네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얘의 부족한 이론적 증거를 얘가 갖다 설명해주고 이 순서 외우세요. 이거 순서 나열하라고 고르라는 학교도 있었으니까. 자, 거기 보면 멘틀 대류설. 거기 보면 멘틀 내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에 동그라미 치라고 말합니다. 자,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 뭐예요? 자,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가 뭐가 있습니까? 뭐 우라늄이나 뭐 스트론튬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걔네들의 양이,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의 양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으로 줍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방사능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간, 반감기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사성 원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의 양을 어느 특정한 시기가 지나면 반으로 줄여요. 그건 물질마다 다릅니다. 반으로 줄이는데 문제는 이 반으로 줄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는 거죠. 방사능도 에너지니까. 근데 이 줄어드는 에너지만큼 뭐로 방출을 한다? 열로 방출을 해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 이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구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과 거기 보면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 누구죠? 내핵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외핵이 있죠? 여기서 올라오는 열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 요걸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이 멘틀이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요? 80% 정도 차지합니다. 자, 80% 차지하고 있는 이 멘틀이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의 상태가 뭐죠? 고체인데 얘가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과 여기 외핵에서 올라오는 열로 인해서 얘가 뭐를 갖는 거죠? 유동성. 오, 유동성 좋네요. 유동성을 갖게 된다. 이건 뭐야? 고체인데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묵 같은 느낌? 끓인 묵 같은 느낌일 거예요. 묵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물질이 고체인데 문제는 고체가 녹아서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외핵이고 여기가 이제 멘틀이라고 보면 여기서 가열된 멘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요. 작아져요. 온도랑 밀도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 밀도가 낮아지는 이유예요. 미안해요.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날라가서. 어딜 날아가? 여기서 임마 땅속에서. 자,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같은 공간에서 있는 분자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이 새끼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뜨거운 놈들은 니네 그래서 기체 같은 거 가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야. 니네 열기고 띄우는 원리가 뭐예요? 열기고 띄우는 원리가 뭡니까? 여기서 뭐예요? 무슨 짓 합니까? 열기고 띄우면 불 필요. 불 쏴요 여기다가. 왜 불 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공기를 가열하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공기의 입자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주변보다 얘가 가벼워지는 거야. 수연이 오늘 졸려 보인다? 왜? 수연아 힘내. 뭐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졸려 보이지? 얼굴 불 다 꺼졌네 이제. 왜 저러는 거야? 뭐 했어 밤에? 근데 왜 졸려? 졸린 날씨인가? 노시가 얼굴만 봐도 알아. 자, 좀만 집중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지면 가볍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뜨거운 공기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 나쁜 애들이 이제 복층 펜션 이제 예약하면 어디서 자? 예. 복층에서 잔다고 바보 같은 애들이. 왜 에어컨 틀면 찬 공기는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뜨거운 공기만 위로 올라가면 복층 개더워. 그냥 보기만 좋은 것 뿐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지아 씨는 대학 안 간다고 해서 MT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모르겠지만 MT 같은 데 가시면 빡빡 다음에 MT 가기 싫어서 아니 MT 가기 싫어. 싫어서 안 가. 아니 어찌됐건 그래도 딱 눈치 봐가지고 1층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외핵에 의해서 가열된 멘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위에 있던 멘틀은 차갑잖아. 왜? 외핵과 뭐니까. 그러면 걔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차가우니까. 무겁다고.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멘틀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니? 대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판이 떠 있어요. 이 위에 이제 대륙들이 떠 있을 거 아니야. 멘틀 위에 지각이 있으니까 지각이 대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틀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위에 있는 지각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멘틀 내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과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로 멘틀의 여기 상부, 여기 위쪽 차가운 데고요. 하부, 여기 아래쪽 뜨거운 데예요. 차가운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기고 그 때문에 동그라미 뭐가 일어난다? 열대류가 일어납니다. 열대류. 가벼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는 열대류가 일어나 멘틀 위에 떠있는 대륙이 밑에 있는 멘틀의 대류를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는 학설이 멘틀 대류설이고 베게너가 증명하지 못했던 멘틀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저씨, 이걸 주장한 아저씨의 이름이 바로 누구다? 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여기서 밑에서 개념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우선 멘틀 대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멘틀이 올라오는 상승부가 있죠. 그러면 상승부에 있던 이 지각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멀어지죠. 이거를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멘틀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기에 있는 지각과 여기에 있는 지각이 멀어져 발산형 경계죠. 그럼 얘네 벌어진 이 틈 사이로 뭐가 나올까? 마그마가 나오는 거죠. 지구 내부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여기 빈자리를 새로운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어져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상승부가 있으면 여기에 무슨 부가 있겠어? 하강부가 있겠죠. 하강부. 그럼 이 판과 이 판은 서로 어떻게 돼요? 이 대륙과 이 대륙은 서로 가까워지겠죠. 예. 여기를 무슨 형 경계? 서비.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형. 여기가 발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둘이 밀도가 똑같아. 그럼 둘이 부딪혀서 올라가는 충돌형이 있는 거고, 둘이 밀도가 달라. 그럼 밀도가 큰 놈이 밀도가 작은 놈 쪽 밑으로 내려가는 섭입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형이 충돌형이 있고 섭입형이 있구나.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운 판이 어떻게 됐죠? 새로운 대륙이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고, 여기는 판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대륙에 소멸이 일어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됐던 게 부딪혀서 올라가면 짧아지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놈이 다른 놈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대륙이 소멸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새로운 대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판으로 설명하는데 니네는 아직 판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대륙이라고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죠? 자,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다음에 나오는 게 해양적 확장설이라는 건데, 해양적 확장설은 이거부터 설명하기 전에 거기 보면 해저 지형 탐사부터 배웁니다. 이건 뭐예요? 해양저라는 거 뭐야? 바다의 밑바닥이 넓어지는 설인데 그걸 어떻게 조사한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부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우리가 바다의 지형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바다의 지형은 여기서 배를 이렇게 띄워놓고 뭔 짓거리를 할까요? 내려가요. 아, 사람이 죽어요. 노래 그거 못 봤어? 되게 유명했던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스타트업 회사 사장이 미니 잠수정을 만든 거야. 미니 잠수정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더라? 3억인가 얼마를 내면 그걸 타고 이제 바다 밑에로 가서 이 해저 지형, 해저에 뭐 사는지 이런 거를 탐험하는 그런 그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잠수정도 만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잠수정도 만들고 홍보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뭔 짓을 했냐면 투자자를 모집을 하러 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로 해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이 잠수함을 만들었던 사장이 경비행기를 타고 왔더래요. 경비행기를.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있는 투자자, 돈 많은 부자 아저씨를 만나러 잠수함을 만든 아저씨가 이동을 하는데 예약편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상업용 항공기를 타고 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는 미팅은 금방 와야 되겠고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넘어왔대. 그때 이 아저씨가 계약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잠수함 안 타러 와서. 네? 잠수함을 아직 못 만들었다. 써야 만든다니까 쌍용씨. 네. 아이디어만 알려주고 이 아저씨가 투자하면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자신의 안전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비행기가 상업용 항공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로 있는 자신의 목숨도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내 목숨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계약을 자기 아들 거랑 둘이 하기로 하고선 계약금을 넣기로 했는데 안 넣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딴 데 가서 투자받아가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3초 만에 찌그러져서 압사당해서 죽습니다. 그만큼 여기 압력이 수압이 엄청나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어쨌든. 근데 들어갈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씨. 예. 자, 어떻게 탐사를 할까요? 초음파. 초음파 좋아요. 음파를 쏩니다. 자, 음파를 쏴요. 음파를 쏴가지고 음파가 지표면이랑 이제 바다 밑보드를 딱 닿으면 뭐 할까요? 반사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갔다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여기에 깊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는 움직이면서 계속 밑으로 음파만 쏩니다. 그러면 그게 갔다 돌아오는 거를 가져다가 시각화 시켜가지고 해저 지형 지도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중호에서는 몇 년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진짜 소리의 속력을 갖다 주고선 여기에 깊이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를 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낸 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니네가 초음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초에 예를 들어보는 거야. 1500m를 이동을 한다고 쳐봐요. 자, 초음파를 쐈다가 돌아오는데 20초가 걸렸습니다. 자, 그럼 얘 몇 미터일까요? 해죠. 1초에 150. 1,500 간다고요? 내가 쏜 초음파의 속도가 1초에 1500m를 간다고. 근데 가는데 20초가 걸렸다고요? 갔다 오는데 20초 걸렸다. 아. 그럼 여기 바다의 깊이는 얼마일까요? 15,000. 15,000이에요. 이걸 반으로 나눠야 되죠. 왜?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여기 소리의 속력에다 곱하면 해저 깊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저 지형 탐사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음향측심법이라는 거예요. 음향측심법. 거기 뭐냐?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에서 그러니까 바다 밑부분이에요.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거기 보면 수심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t예요. 이건 뭐예요?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시간을 반으로 나눠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곱해? 소리의 속력을 곱하면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저 지형도는 다 이걸로 조사해 봤습니다. 과학자들이. 전 세계 바다는 다 이미 이게 완성이 되어 있어요. 오. 자, 거기 보면 1번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수심이 어때요? 길겠죠? 왜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당연히 수심이 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측정한 수심을 통해 해저의 기복을 조사해서 이건 무슨 얘기야? 어디는 갔다 오는데 오래 걸리고 어디는 갔다 오는데 빨리 걸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더 얕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해저 지형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밑에 해저 지형들 쭉 나오는데 이거 그림 보고 내가 여기가 이름이 뭔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대륙. 자, 첫 번째 1번 해구입니다. 자, 해구가 어디서 발생되죠? 여기 수려면 경계에서 발생이 됩니다. 해구는 바다 밑에 있는 좁고 깊은 계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는데 해양판 여기는 바다겠죠, 당연히. 니네 그리고 엊그제 우리 조카가 뭘 물어보던데 뭘 물어봤냐면 니네 바다가 있다고 다 대륙판이 해양판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니네 여기 동해 있는 데가 무슨 판인 줄 알아요? 거기 유라시아 판이에요. 대륙판입니다. 대륙판에도 지형이 낮은 데가 물이 고이면 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다고 다 해양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니네 일본까지가 유라시아판이에요. 일본이 유라시아판의 끝에 이렇게 위치돼 있고 여기에 태평양판이 이쪽으로 오면서 자꾸 일본 옆으로 태평양판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여기 다 바다 아니야? 여기 우리나라 있고. 그러니까 바다만 있다고 해서 다 해양판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뭐 그걸 물어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자, 어쨌든 대륙판 여기 해양판 이렇게 여기가 바다라고 치면 얘랑 얘랑 만나면 밀도가 누가 더 크죠? 해양판이 더 커요. 자,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큽니다. 두께는 누가 더 두껍죠?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기본 상식이에요.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해양판이 더 얇지만 이식기가 더 무겁습니다. 왜 더 무거울까요? 원래 막 현무암질, 더 무거운 돌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물 먹어서 무겁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어쨌든 이식기가 더 무거워요. 그럼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왜? 무거운 놈이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륙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여기에 다 바닷물인데 여기에 좁고 깊은 계곡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여기가 해구예요. 일본 옆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일본 해구 유명한 거 있죠. 나중에 외우실 거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게 해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평정해산이라는 거 보이죠? 평정해산. 니네 바다 밑에도 산이 있어요. 바다 밑에도 있는 산이 해산인데 문제는 여기가 윗부분이 깎여가지고 좀 윗부분이 평평한 산을 평정해산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죠? 평정해산. 자, 그 다음에 해령. 해령은 어디에 있는 거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발산형 경계가 해령입니다. 니네 바다 밑에 있는 발산형 경계가 해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가지고 이쪽 바다 밑에 있는 해저가 일로 가고 이쪽 해저가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마그마가 계속 튀어나와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여기가 해령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령은 산맥 같아요. 쭉 일자로 산들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그마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일자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산맥의 윗부분이 해령이에요. 예. 그래서 니네 해령 같은 거 보면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야? 여기 음양측시법에서 갔다가 갑자기 얕아지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가 해령입니다. 니네 해령 산이야. 화산이야. 화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게 해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해령이고 거기 보면 깊은 바다에 발달한 좁고 긴 해저 산맥 분명히 나와있죠. 좁고 긴 해저 산맥으로 중앙에 V자열곡 뭐가 있다? 열곡이 있다. 왜? 마그마가 튀어나오고 뽕 뚫린 이렇게 생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해령이에요. 뭔 말인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심해평원 말 그대로 바다 깊숙한 곳에 평평한 지형이 있는데 그게 심해평원입니다. 거기 보면 수심 3km에서 6km죠. 뭐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해저 지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심해평원입니다. 얘가 제일 넓고요. 그 다음에 대륙붕 있죠? 대륙붕 니네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 맞아? 대륙 근처에 깊이가 200m 이내에 깊이가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가도 깊이가 계속 깊어지지 않는 200m 이내에 해저 지형을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해양 생명체의 80%가 여기에 사는 거죠. 대륙붕.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대륙붕 수심이 몇 미터 이하다? 거기가 밑줄 200m 이하이며 거의 경사가 없는 평평한 지형입니다. 육지 근처에 있어요. 대륙붕은. 자, 그 다음에 대륙 사면 이거 뭐예요? 경사가 비교적 어떻게 되는 거? 깊은 지형이 대륙 사면이에요. 이거 뭐예요? 육지에 있다가 대륙붕으로 오른 여기 경사면이 대륙 사면이죠. 그죠? 대륙 사면. 그 다음에 대륙대는 뭐예요? 비교적 완만한 지형으로 저타감. 저타감이 뭘까요? 니네 그 저타감이 형성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대륙 사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들이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돌들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저타감인데 저타감은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 있는 애가 더 입자가 어때요? 커요. 왜? 무거운 놈이 먼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중간 크기, 그 다음에 작은 크기,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것들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게 저타감.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돌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륙 사면에서 굴러 떨어질 때 무거운 돌부터 먼저 떨어지니까 밑에는 무거운 돌들이 무거운 입자가 주로 있고 위로 갈수록 가벼운 입자들이 쌓여져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뭐다? 저타감이에요. 입자가 큰 거부터 쌓여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해저 지형입니다. 예. 자, 그 오른쪽에 해저 지형의 구분이 얕은 바다에 있는 거냐 깊은 바다에 있는 거냐로 나누는데 그거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조용하니 좋구만. 지금 비가 오나? 예. 좋아. 자, 다 읽었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12쪽에 거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바다에다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해역, B 해역, C 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A 해역은 지금 보면 음파를 계속 보내보다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래서 지점 1, 지점 2, 지점 3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을 봤더니 1에서 어디로 갈수록 5로 갈수록 그죠? 음파 왕복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짧아져요. 그리고 6초부터 6초일 때 음파가 계속 굉장히 깊이 9.96초가 걸리는 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간이 뒤로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예.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갖다 음파를 나타내면 여기 조금 깊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깊이 해저 지형을 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요. 자 그럼 여기가 뭘까요? 해구. 해구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깊어지니까 해구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깊은 지형은 해구가 있습니다. 자 이제 B를 볼게요. 뭐 지점 1에서부터 5.46, 5.61, 4.99, 4.81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짧아지다가 다시 또 길어지는 걸 보이죠. 그러면 B라는 지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을까요? 해령. 해령, 바다 화산. 니네 그 뭐지 해양지각이 손성될 때 땅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고 여기서 마그마가 퐁퐁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그마가 나오면서 굳어져가지고 산이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해령은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맞죠? 예. C는 좀 더럽네요.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C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런 데가 해령의 확률이 높고 이런 데가 해구일 확률이 좀 높다. C는 조금 불규칙한데 C는 대서양이죠. 니네 대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해령이 있어요.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죠? 예. 대서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니네 대서양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대서양이 뭐 여기 유럽이죠. 유럽하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는데 여기에 중앙해령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대서양은 자꾸 커지고 태평양은 계속 작아져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잘 보세요. 거기는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니네 이거 해석 문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거기 보면 서태평양 해역에서는 수심이 6,000m 이상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 여기 이 새끼가 해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리아나 해구에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구입니다. 그리고 동태평양 해역에 있는 해저에서는 높이 솟아오르는 해저 산맥이 있다. 해령이라는 얘기고요. C. 대서양 중심부에서는 해저에서 높이 솟아오르는 해저 산맥이 분포한다. 해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죠? 그래서 이 음양측신법으로 해저 지형을 알아낸 거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거기를 읽어보시고 옆에를 풀도록 하죠. 시험아 꺼라. 이거 그냥- 한번 잘라. 그냥 아니 얹어요? 그냥 완전 내가 거요? 할까? 아니에요? 아니. 다시 해야 돼. 이거를 그걸 눌러.